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의 항적과 고도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방식의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진술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엠폭스 지역사회 감염 의심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지를 두고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째 최악의 황사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평소 10배 수준의 심각한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가 돼서야 물러갈 전망입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북한이 새로운 방식의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항적의 형태나 고도, 비행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 발사했던 체계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무기 체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나 올해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무기 체계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올해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의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한 것은 모레 김일성 생일, 이른바 태양절을 앞두고 국방력 과시와 내부 결속을 노리는 것과 동시에 최근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한 반발 의미도 담은 걸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긴급 NSC 상임위는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용산 지하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NSC 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 인권 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폭주만을 계속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가 강력한 한미 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 중요성을 다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일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며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9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감염으로 추정한다며 추정 감염원 등의 확인을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번째 환자가 발생한 건 환자 2명이 추가된 지 하루 만이고 5번째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 유입 또는 관련 환자였지만 지난 7일 확진된 6번 환자 이후 4명은 모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질병청은 최근 국내 엠폭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늘부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공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적 또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40대 환자가 가장 많은데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2살 직장인 소모 씨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30대 중반. 사무실에서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응급실을 찾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15년 넘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답답해지고 몸 상태가 이제 되게 이제 갑자기 죽을 것 같다. 막 10분, 20분 되니까 완전히 공포가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더니 이제 숨이 가빠지고 과호흡하게 되고. 소 씨처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등 신체 증상과 함께 극도의 불안으로 공황 발작을 겪는 공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공황장애 진료 인원은 지난 2017년 13만 8천여 명에서 4년 만에 45% 가까이 늘며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남성 8만 9천여 명, 여성 11만 1천여 명이었고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공황장애는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데 스트레스나 질환, 과로, 음주나 카페인 등으로 신체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율신경계 각성이 유발돼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예인들의 발병으로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지고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이 낮아진 데다 각종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0대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좀 집중되는 세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발병이 많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20, 30대 초기 성인기에 많이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제때 치료하지 못하다가 이제 40대가 돼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가슴 두근거림과 식은땀, 숨이 안 쉬어지거나 답답한 느낌,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을 겪었다면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운동이나 취미 활동,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나 신체적 긴장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나친 음주와 카페인 섭취도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다국적 통신장비 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데 대해 공정위가 내린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 10건 가운데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LTE 등 이동통신의 필수적인 표준 필수 특허를 취득하면서 조건을 어기고 또 다른 모뎀 칩셋 제조자의 특허권을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도 특허권 사용 계약을 강제로 맺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칩셋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해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마일당 82g으로 설정해서 2026년식과 대비해서 56% 줄이도록 하는 등의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으며 미 환경보호청은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유럽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추정해서 안 된다는 발언으로 연일 외교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 건데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유럽 내부의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우리 일이 아닌 위기라고 부르며 최악의 상황은 유럽이 추종자가 돼 미국의 장단과 중국의 과잉 대응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Et qu'on va suivre les gens qui sont les plus durs dans un pays qui est allié avec nous. Ensuite, quand on regarde les faits, la France a de leçons à recevoir de personne. 미국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트럼프는 나의 친구인 마크롱은 시진핑의 엉덩이에 키스하는 것으로
중국 방문을 끝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Mais c'est justement là que j'insiste sur l'importance de l'autonomie stratégique. Être allié ne signifie pas être vassal. C'est pas parce qu'on est allié, qu'on fait des choses ensemble, qu'on décide de faire, qu'on n'a plus le droit de penser tout seul. 이런 입장에 대해 유럽연합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It's also why it's wrong for President Macron to suggest that Taiwan is simply something not of direct interest to Europe. I don't agree with that at all. 이처럼 타이완 거리두기 발언이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자 마크롱 대통령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는 타이완에 대한 프랑스와 EU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우리는 현 상태를 지지하며 이 정책은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어제 1심 재판부가요,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자, 검찰 수사 쟁점과 전망을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고 전국 현안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몇 가지 여쭤볼겠습니다. 먼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전 부총장이 받고 있었고요. 1심에서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형형 기준을 먼저 보자면은요. 예. 고위당직자로서 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거 자체만도 사실 굉장히 중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원래 뇌물죄 관련돼서 굉장히 높게 형량이 이제 인정이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또 계속적으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유자를 비난하는 등 진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범죄 자체도 중대하지만은 반성이 없었다는 것을 봤고요. 예. 또 이제 양형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가지고 일정 형 이상의 선고를 할 때는 정치자금법상의 형과 그리고 다른 형을 분리해서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1년 6개월 각각 선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합쳐서 8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심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검찰이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일부 네, 언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전 부총장 관련 녹취 파일도 지금 공개가 됐고 또 녹취 파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진술 녹취 파일 그리고 음성 파일 이걸로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네, 정확하게 말해선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거 자체만으로 최종적인 기소와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요. 예. 그걸 바탕 추가적인 수사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일단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예. 이정근 부총장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휴대전화 중에 네. 한 곳에서 사실 많은 파일들이 발견이 되었고 예. 자동 녹음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에 따라서 녹음되었던 파일들이 포렌식 결과 나타난 게 약 3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 내용들, 특히 이제 두 가지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청탁을 제기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두 번째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련 있는 다른 정치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내용들을 전달했는지가 향후의 수사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까지 문제가 진행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어제 보니까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더라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소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녹음 파일만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기소가 어려울 거고요. 예.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색의 정도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의 필요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즉, 흔히 말해서 편면적이라고 하죠. 즉, 로비를 요청해서 청탁을 건넨 사람과 소통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부탁했던 정치인과의 소통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암시적이거나 모호하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다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탁 그리고 어떠한 수수 사실에 대해서 그 본인이 육성으로 인정한 사실이나 혹은 그것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이번에 압수수색에서 별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이 압수영장 발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예, 압수수색은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요, 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제 소위 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범죄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따라 가지고 결국은 녹취 파일뿐만 아니라 그 녹취 파일의 내용이 결국은 어떤 하나의 로비,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암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압수수색 이후에 어떤 수사와 기소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에 대해서 어떤 압수수색이 어디에 대해서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어저께 이루어졌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2021년도 전당대회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번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압수수색들이 각각의 연결고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요. 일부 언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전 부총장 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와 네. 비교하면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인 도달처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이제 이 부총장에 대한 사무총장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직무상 지위, 어떤 직무상의 능력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스스로의 참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도와 그리고 예. 이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정근 사무부총장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소통의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나아가서는 전당대회라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선거에 입후보했거나 선거의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로비의 그물망에 있지 않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그 전당대회 관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수사 쟁점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이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어제 터졌죠.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이요. 지금 검찰 수사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 아니냐. 그러면서 검찰이 진술만을 갖고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에요. 먼저 민주당은 지금 관련된 의원들,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도부 회의 때는 관련 입장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게 뭐 표현을 아까 이정근 게이트라고 했던데 네. 이정근 씨의 뇌물수사 관련된 선고는 어제 있었죠. 예. 그거와 이 건은 이제 별개의 건이죠. 이거는 네. 2021년 전당대회 돈 살포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여당은 계속해서 이정근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정근 그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통화했던 통화 녹음 파일들을 발견하고 그게 3만 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3만 개요. 예. 거기에서 이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과의 그런 돈 전달 그런 의혹들이 발견이 돼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네, 문제이고 다만 이제 두 당사자는 완강하게 지금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1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공교롭게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고 또 여당에서 뭐 망언이라든지 또 최근에 그 한미 간의 그 도청 예. 의혹이 일파만파 퍼진 이 시점에서 네. 저기 압수수색에 들어갔느냐 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의도된
기획된 그런 압수수색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나요? 오늘 저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당에서는 검찰의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거의 다 압수수색을 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적폐청산한다고 할 적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일했던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다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할 것은 없고요. 그 이정근 사무총장 전 사무부총장 그 녹음 파일이 3만 개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핸드폰을 여러 개 썼다고 해요. 그 중에 특별히 한 군데의 녹음 파일만 3만 개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이 그 부결된 노웅래 전 의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때 현역 의원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기소가 늦어진 이유가 녹음이 너무 많아서 기소가 좀 늦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만 개를 특별히 한쪽 핸드폰에 자동 녹음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아마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조차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의심도 좀 들어요. 특별히 핸드폰 하나를 자동 녹음 기능으로 둬서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강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에서는요. 이 국면 전환용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2년 전 전당대회였고 그리고 그 당시 때 전화기를 확보했으면 그 당시 때 포렌식을 해서 확보했을 텐데 왜 이게 지금 나오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작년 말에 아마 제 생각에는 시사저널부터 보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한테 돈을 줬다고 한 사업가가 고발을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뇌물수수가 나왔고 그리고 또 추가 녹음 파일을 하는 과정 중에 2021년도에 있었던 전당대회 관련 이 비리들이 지금 터져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일단 여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고요. 오늘 여야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서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리 혐의가 나올 때마다 탄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고 핏대를 세워본들 국민적 의혹은 더 커져만 간다는 것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이게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단언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2021년 전당대회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 봉투가 돌아다니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네, 윤건영 의원은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돈 봉투가 돌아다니겠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인데 당내에서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지도부는 오늘 관련 입장,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야기한 거였고. 아직 뭐 당사자들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의원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그 순서. 보통은 당사자들 먼저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소환 절차도 없이 그냥 압수수색을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도 339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그냥 우리 항상 그 국정이라든지 여야 관계라든지 뭔가 모멘텀이 있을 때 우리 당사라든지 국회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시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21년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당대회 돈 살포의 문제는 사실 2008년도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절에 이제 박기태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불거져서 당시에 고승덕 의원이 폭로하면서 왜 그게 문제가 돼서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박기태 국회의장 시절에 의장을 사퇴까지 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 돈살포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박기태 그 전 의장님의 그 고백처럼 좀 관행처럼 돼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러 갈 때 대의원이라든지 당원들을 버스에 같이 타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찍어라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한 시스템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1년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도 더 그랬고 또 지금 당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투표 자체를 모바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도 모바일 투표를 100%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국회의원들이 뭐 대의원이라든지 당원들한테 누구를 찍으라라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품을 이렇게 나눠줘야 될 특별한 동기라든지 유인이 없다. 그 말씀을 이제 윤건영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JTBC인가요? 그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뭐 저기 기사만 봤습니다. 기사만 보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2021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이렇게 대담한 범죄 행각 의혹을 민주당이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녹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석이 형이 주어져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부사입니다. 의원들에게 간접 목적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돈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녹음이 그냥 지나가는 녹음이 아니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녹음에 나와 있고요. 나한테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채고 싶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기는 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송영길, 홍영표 의원식 세 분이 전당대회를 치를 때 3대 3대 3일 정도로 아주 치열했고 특히 홍영표 의원한테 송영길, 홍영표 두 분이 다 인천이 지역구입니다. 불과 0.5% 차이로 이길 정도로 치열했던 선거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두 분의 송영길 대표의 심부름을 했다고 의심받는 윤관식 바로 직후에 사무총장이 됐죠. 사무총장은 예산과 인사권을 윤관석 의원.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 인사권을 다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분은 남동구 의뢰 3선 의원이세요. 이번에 또 압수수색 당한 이성만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이 나중에 됐는데 이분도 이제 부평 갑입의 초선 의원이죠. 인천 지역구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돈이 살포가 됐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 특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경우는 뭐 민주당에서 소문난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측근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음성 파일은 일단 야당에서는 음성 파일일 뿐이다고 이게 증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뭐 아까도 저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화 내용이 실제로 사실인지도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통화한 것처럼 돈이 증거 갔는지 확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돈이 가고 또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한 것까지 확인이 돼야지 이게 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보면 이제 2021년 4월 24일 날 녹음 파일이 있었고요. 그 바로 사흘 후에 4월 27일 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 모시고 300만 원씩 넣어서 돈 봉투를 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식당에서 그 만났던 것이 지금 밝혀졌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정치권 여진이 지금 이제 어제 사흘째 오늘 이제 나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 도청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백악관과 국무부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그게 도청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문건들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약간 변조될 가능성은 있다. 미국 백악관이 도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그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문서가 만들어진 근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게 도청이든 감청이든 또는 휴민트든 간에 어쨌든 우리 저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취득을 해서 그게 전파되는 과정에서의 변조를 얘기한 것이지 앞에 단계는 사실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이게 상당히 이조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오히려 미국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할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또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우리가 좀 우위적인 그 위치에 서서 협상을 하는 그런 지렛대로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항의를 하고 사죄도 받고 또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하는 것이 지금 국익을 해서 필요한 시점 아닌가. 알겠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또 인정은 안 했습니다만 또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도청을 안 했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외교 정책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NCND 정책, No Confirm, No Deny, 확인도 해주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 외교가들의 통상적인 외교 그 관행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처럼 그 수준 떨어지는 외교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청 정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건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번에 도청을 당했다고 하는 우리나라 말고 이제 프랑스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고 전부 위조됐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같은 경우 네타냐후 현 수상이 부패 혐의로 굉장히 그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사드가 그 반란에 개입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일단 부인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야당이 공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익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지 도감청이 된 거를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명확지 왜냐하면 명확지 않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국익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국익에 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도청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위조됐다. 미 양국이 미국과 우리나라 양국 모두가 동시에 같이 함께 위조됐다라고만 얘기했지.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어느 정도 뭐 일단락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이제 김태효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왜 NCND 정책을 쓰냐? 이거는 외교가에서 제가 물어도 봤어요. 그랬더니 야당이 말하듯이 다 까발리면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얻어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까발리고 야당이 하듯이 막 뭐 미국에 사과해라 해서는 얻어낼 것이 없고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이것을 지렛대로 쓰라는 것은 진짜 하수 중에 하수다. 그래서 NCND 정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럼 프랑스나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보다 약소국에서 걔네는 그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스라엘과 프랑스 얘기를 자꾸 하셔서 이스라엘의 내용은 뭐냐면요.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 그쵸. 국정원에서 그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단체들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에게 불리한 거죠. 것이죠. 그게 사실이면 안 되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뭐 특공부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뭐 전쟁 물자 지원 등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수면하에 드러나는 것이 다 어느 나라든 알겠습니다. 국익에 반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두 분 말씀은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상황 또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있죠.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했습니다. 상임 고문을 해촉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또 어이없는 당이 되어간다면서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갑자기 고문 해촉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제 상임 고문은 전직 당 대표를 했으면 자동적으로 상임 고문이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관례죠. 되는 상임 고문. 네네. 예, 그 자리. 이분도 이제 두 번이나 당 대표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해촉하는 경우에서는 아마도 이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쳤을 겁니다. 최고의 네. 의결을 거쳤을 네네.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해촉한 이유가 최근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 예. 지금 여하튼 뭐 김기현 대표께서는 이제 당의 기강을 잡겠다 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거 아니냐고 홍준표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던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 고문, 상임 고문 자리 보통 전직 대표하면 상임 고문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그 해임한 이후로 현직 지자체장이어서 해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현직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병석 그 의원도 지금 상임 고문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당의 선택인 거고 네. 조금 전에 그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수석 예. 대변인께서 직권으로 그냥 해촉한 것이다. 의결 그렇군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비공개 아쉬운 게 회의에서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이 점점 이렇게 구구화되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지율을 낮으면 서문시장을 찾는다든지 또는 그 정강훈 목사라든지 구구의 세력들의 힘을 좀 빌리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구구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기현 국민의 대표가 지도부가? 그렇게 지금 태용호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재원 최고위라든지 역사를 부정하는 말을 한다든지 예. 또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끊지 못하고 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길게 보면 결국은 정치는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네, 네. 총선의 이제- 결과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도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 말씀하시고 싶은 예, 거죠. 중도에서 예. 점점 멀어지는 너무 예. 극단화된 길을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최고위가 새롭게 지도부가 뜬 지 한 달쯤 됐어요. 네. 좀 설화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들께 죄송스럽고요. 예. 그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윤리위에 회부되면 절차에 따라서 네. 윤리위에서 그 규정대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의 기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의결이라는 표식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네. 사전 비공개 이게 회의에서 있었을 것이다. 충분한 논의가 알겠습니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쯤이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취재가 됐을 거고요. 또 아마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두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붓 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붓 어머니 A씨의 변호인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 학대 행위가 홈캠에 다 녹화됐다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미리 치웠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같은 SNS를 이용하다 보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요구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회장을 언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투자금만 챙겨서 달아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장이 이 코인을 개발하고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해당 회장이 코인과 관련한 특명을 내렸다며 앞으로 5000% 상승할 것이란 호언 장담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인을 받으려면 전화나 문자를 달라고 독촉합니다. 무료로 지급받으시려면 영상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남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기입니다. 연락한 사람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허위로 조작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도용한 가짜 공지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곧 해당 가상자산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투자자를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 신고는 59건으로 1년 전보다 47.5% 증가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수십 배 수익을 올린다며 접근한다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출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하게끔 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거래하지 마시고 불법적인 업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중국산 깐마늘 수십 톤을 국산으로 수겨 판매한 혐의로 가공업체 대표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 씨 등은 최근 2년 2개월 동안 충남 청양의 한 가공 공장에서 중국산 깐마늘 58.2톤, 4억 1천만 원어치를 국산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협 상호도 무단으로 도용했고 원산지를 속인 깐마늘은 도매 시장을 거쳐 수도권 마트 등에 판매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정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 씨의 모발 0에서 3cm와 3에서 6cm 구간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 대마와 코카인 등 마약 4종류가 모두 검출됐다는 정밀검사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검사 시점인 지난 2월부터 석 달 전까지와 석 달 전에서 6달 전 사이에 마약을 지속해서 투약한 걸로 분석됩니다. 또 마약은 한두 차례 투약으로는 모발에서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투약 횟수도 상당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네.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의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된 건데요. 당사자에게는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러 오라고도 했는데도 결국은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썼습니다.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질의 순서표 해서 7명의 의원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7명으로 내놓는 회의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우리 줄 거 다 주고 대통령께서 뒤통수 맞고 오셨는데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코뼈가 부러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 과한 표현 아닙니까? 가서 제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는데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 공세를 삼는 한 나라가 있습니까? 장관님, 외교부 장관님. 네. 악의를 갖지 않고 선의로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논평할 입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반응을 보면은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주권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어제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은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가 됐다,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일부는 진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전체 문건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불법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럼 미국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불법 감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십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는. 그렇죠. 모르죠, 아직까지.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해요. 야, 제가요, 장관님, 타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타짜? 네. 타짜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 이틀째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여전히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평소의 8배에서 10배가량 농도가 짙어져 있는데요.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중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황사가 점차 물러날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밤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20mm가 넘는 봄비치고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1도, 대전 8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도 22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날이 크게 쌀쌀해지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